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동차에 대한 그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기관 자동차 일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용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의 어떤 지문 형태에서 옳은 것만 찾아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중심선의 평행한 연직선, 연직면 및 접지면에 평행하게 측정하였을 때 범퍼, 후미 등과 같은 부속물을 포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제일 앞쪽 끝에서부터 제일 뒤쪽 끝까지 최대 길이를 말한다. 전장 맞습니까? 차량의 중심선에서 평행한 연직면 또는 접지면에 대하여 평행하게 측정하였을 때 거기에는 접지면 또는 뭐 범퍼라든가 후미 등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제일 앞쪽 끝에서부터 제일 뒤쪽 끝까지 거리,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문제는 제일 앞쪽 끝에서부터 제일 뒤쪽 끝까지, 물론 여기 후미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전장이라고 하죠. 전장. 그죠?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이네요. 자, 두 번째 전폭을 보면은요. 전폭. 전폭은 자동차의 자동차 너비를 자동차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측정하였을 때 부속품을 포함한 최대 너비로서 하대 및 환기장치는 닫혀진 상태이며 백밀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말이 틀렸네요. 다 옳은 표현인데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자, 그렇죠. 이 백밀러를 포함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백밀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백밀러가 펴져 있다라고 하면 접은 상태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백밀러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두 번째 니은의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윤거라고 하는 것은요, 좌우 타이어가 지면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좌우 복륜 간격의 중심에서 바깥쪽까지의 거리, 이 얘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윤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정면에서 쳐다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접지면이고 노면이고, 그러면 바퀴의 중심선에서부터 바퀴의 중심선까지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의 중심점에서부터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윤거라고 하죠. 이거는 정면에서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복륜 간격의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바퀴와 바퀴 사이의 중심 거리를 보고 우리는 윤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세 번째 항목 틀린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앞 오버행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앞바퀴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에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까지의 수평 거리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바퀴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이면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수직면이면 여기고, 여기에서부터 가장 앞부분까지의 수평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앞 오버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뒷바퀴 중심에서부터 제일 후단까지의 거리, 요걸 우리는 뒤 오버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 오버행. 그래서 앞쪽을 앞 오버행, 뒤쪽에는 뒤 오버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표현, 가장 옳은 것은 뭡니까? 기역과 리을인 4번이 정답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4번이 가장 옳은 표현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동차 용어. 자, 첫 번째, 차량 중량이라 함은 적차 상태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차량 중량이라고 하면은요, 적차 상태가 아니고 공차 상태를 말합니다. 공차 상태. 이해되셨나요? 공차 상태를 말하고, 자, 공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차 상태는 차량 중량이라고 하고, 그럼 적차 상태의 중량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적차 상태의 중량을
차량 총중량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차 상태라고 하는 것의 중량은 차량 중량이라고 표현하고요. 차량 중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적차 상태에서의 중량을 뭐라고 그래요? 차량 총중량이라고 하죠. 총중량. 그래서 지금은 차량 중량이기 때문에 공차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차 상태.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두 번째로 축거란 좌우 타이어 지면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좌우 두 개의 타이어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축거입니까 이게? 이 지금 표현은 뭡니까? 타이어가 지면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좌우 두 개의 타이어 중심선 사이 거리. 요거였잖아요. 요게 뭐라겠습니까? 윤거였었잖아요. 윤거. 지금 2번의 표현은 윤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축거는 그렇죠. 제일 앞차축에서부터 제일 뒷차축까지의 이 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 거리. 그렇죠. 이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축거라고 하죠. 축거. 축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린 표현이겠고요. 3번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빈차 상태, 공차 상태에서 승차 종원 및 최대 적재량의 화물을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를 말한다. 맞습니까? 자, 최대 적재량. 이건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거. 요건 뭐예요? 이걸 전부 다 한 것을 이걸 최대 적재량이라고 안 하고 차량 총중량이라고 하죠. 차량 총중량. 그렇죠.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에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 이 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화물차에 여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 이걸 보고 우리는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톤의 화물 자동차다라고 하면 1톤까지 실을 수 있는 게 최대 적재량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빈차, 공차 상태에 승차 종원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까지 다 실은 상태에서의 그 상태는 그렇죠. 차량 총중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면은 이만큼,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최대 적재량일 겁니다. 이 차에다가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 이걸 우리는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거고, 최대 적재량 싣고 사람 다 타고 했을 때, 공차 상태에서 사람 다 타고 최대 적재량 실었을 때 이 차의 전체적인 무게를 우리는 차량 총중량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량 총중량이란 자동차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의 중량을 말한다. 맞죠? 거기에 뭐 승차 정원도 다 태운 상태라고 하면은 더욱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차량 총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의 최대 적재 상태, 최대 적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재량과 사람 다 태운 것을 적재 상태라고 하겠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차량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에서 그 본연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공차 상태의 차량 중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축거라고 하는 것은 축과 앞차축과 뒷차축까지의 거리, 이걸 보고 우리는 축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 그죠? 최대 중량, 이것을 보고 우리는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고, 차량 총중량은 여기에 최대 적재 상태로서 중량을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차량 총중량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되셨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뭐가 틀렸냐 이거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한다. 맞습니까? 자, 맞습니다. 10인까지를 우리는 10인승까지를 승용자동차라고 하고요. 11인승 이상 되는 것을 우리는 승합자동차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10인까지는 승용, 그 이상 11인승부터는 승합자동차입니다. 두 번째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분류한다. 맞습니까? 자,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캠핑용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트레일러는 뭡니까? 트레일러 장치죠. 그죠?
트레일러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는 총 배기량으로 분류한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앞에 다시 넘어가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 자동차로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미안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이런 것들은 승합 자동차에 포함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륜 자동차는 총 배기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륜 자동차는 총 배기량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네요. 이륜 자동차는요, 총 배기량, 전격 출력을 가지고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1인이나 2인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이륜 자동차라고 칭하지 총 배기량, 전격 출력 이런 걸 가지고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들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수 자동차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또는 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그렇죠. 승용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승합에도 해당하지 않고 화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 자동차입니다. 특수 자동차.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정답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륜 자동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자고요. 잠깐 해설. 자, 우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보면은요.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에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 승용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승합 자동차는 11인승입니다. 11인승.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 자동차에 포함한다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화물 적재 공간에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의 승차 공간 모두 탑승했을 때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사람이 탔을 때의 무게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화물 자동차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화물을 얼만큼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화물을 요만큼만 실을 수 있다. 요만큼만 실을 수 있다. 그걸 화물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승용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승용 자동차가 있는데 승용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뒷부분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kg도 못 실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은 보통 5인승이죠. 보통 우리 승용 자동차를 보면. 그러면 사람의 1인당 몸무게를 우리는 얼마로 본다고 했었어요? 65kg을 성인 1인의 몸무게로 본다겠죠. 5인승이라고 하면 대략 65kg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65 곱하기 5 하면은 5, 25고 325kg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25kg보다 여기 안에 사람을 실을 수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화물 자동차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지 않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탈 수 있는 무게보다 작으면 이건 화물 자동차라고 인정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군안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그냥 특수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레카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레카차 같은 경우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물을 싣기 위한 자동차도 아닙니다. 또 사람을 많이 태우고 적게 태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결국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된 자동차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우리는 특수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의 정의는요. 총 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과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이륜 자동차라고 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엔진 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 이런 거하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1인이나 2인을 태워서 운송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우리는 이륜 자동차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건 법적 관리사항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다음 중 성능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성능에 관한 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엔진의 단위 출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연료의 양을 연료 소비량이라고 한다. 자, 단위 시간당 출력을 발생하는 거고요. 단위 시간당 얼만큼 연료를 소비했느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얼만큼 연료의 양을 썼느냐 해서 보통 킬로그램 퍼 아워라고 하죠. 아워. 1시간 동안 몇 킬로그램의 연료를 소모했느냐 아니면 몇 그램의 연료를 소모했느냐 내지는 몇 리터의 연료를 소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연료 소비율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총감속비는 엔진의 회전 속도와 구동바퀴 회전 속도와의 비를 말한다. 맞는가요? 엔진의 회전 속도와 구동바퀴의 비를 말한다. 또 변속기의 변속비와 종감속비의 감속비를 곱하여서 구한다. 맞나요? 자, 2번 맞는 표현이죠. 자, 보자고요. 우리 실시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내용 같은데요. 동력 전달 장치 할 때. 자, 우리 그 엔진 회전 속도가 있죠? 엔진 회전 속도. 엔진 회전수. 회전수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바퀴 회전 속도를 구하려면 바퀴 회전 속도. 그렇죠? 바퀴 회전수를 구하려면 엔진 회전수를 뭘로? 그렇죠. 총 감속비로 엔진 회전 속도를 나누면은 결국은 바퀴 회전 속도가 나옵니다. 바퀴 회전 속도. 그럼 결국은 엔진의 회전 속도와 그 다음에 구동바퀴 회전 속도의 비율을 우리는 총 감속비라고 하겠죠. 보자고요.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구하려면. 총 감속비분의 엔진 회전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바퀴 회전수다. 맞죠? 그러면 이 총감속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얘와 얘가 자리 바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퀴 회전 속도와 엔진 회전 속도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총감속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총감속비는 얘는 요거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요거는 총감속비는 그렇죠. 변속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변속비 곱하기 뭡니까? 그렇죠. 종감속비였죠. 종감속비. 맞죠? 그래서 총감속비라고 하는 것은 변속비와 종감속비의 곱으로 구한다. 맞죠? 맞췄습니까? 그죠? 그래서 2번 맞는 정답이고요. 3번을 보면은 최소 회전 반경을 선회할 때 안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여 12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한 가지 지금 딱 오류가 있네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안쪽 바퀴가 아니고요. 바깥쪽 바퀴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회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향을 해갖고 그리고 얘가 이 축을 이렇게 해서 하나에 이렇게 뺑 돌아서 오겠죠. 그럼 이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쪽 바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테고요. 안쪽 바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 바퀴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깥쪽 바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바깥쪽 바퀴.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깥쪽 앞바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하고 선회를 했을 때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12m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쪽 바퀴가 아니고 바깥쪽 바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등판 능력은 자동차가 최대 적재 상태에서 1단 변속으로 하고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등판할 수 있는 최대 경사 각도로 표시한다. 당연하죠. 고갯길을 올라갈 겁니다.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그냥 빈 차, 공차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대 적재량을 실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 적재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힘이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1단 변속일 때, 1속일 때가 가장 힘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토크 힘이 구동력이 세니까. 그래서 1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몇 도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의 경사 각도로 표시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가 틀렸죠? 3번의 안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겠네요. 바깥쪽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자동차 다음 중 자동차 재원 윤중의 정의로 맞는 것은 뭐냐? 윤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퀴 하나가 지면을 누르는 힘이겠죠? 바퀴 하나가. 자, 지금 운전석 바퀴 요게 지면을 누르는 힘이 얼만큼 되느냐? 이 반대쪽에 있는 조석 바퀴에 지면 하나로 누르는 힘은 얼마냐? 그래서 각 바퀴마다 하나씩 지면을 누르는 힘을 우리는 윤중이라고 합니다. 윤중. 바퀴 하나가 누르는 하중. 그래서 모든 바퀴가 받는 하중을 합친 중량이다. 자, 이건 뭘 표시하는 거예요? 모든 바퀴가 받는 하중의 합친 합계, 이건 뭐죠? 그렇죠. 차량 중량 또는 뭐 차량 총중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째. 자동차가 수평 상태일 때 한 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 그렇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한 개 차축에 연결된 바퀴의 중량. 한 개 차축이라고 하면 축이 누르는 하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개 축.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축중이라고 하겠죠. 이 전체의 축에 의해서 누르는 하중은 얼마냐? 라고 하는 게 축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표현은 축중을 의미하는 거고요. 4번. 자동차가 수평 상태에 있을 때 앞바퀴 2개가 받는 하중을 합친 중량. 앞바퀴 2개가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축중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윤중의 정의로 맞는 것은 자,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재원의 정의가 잘못 설명된 것은 뭐냐? 윤거라고 하는 거 뭐죠? 그렇죠. 앞바퀴와 앞바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윤거라고 했었죠. 맞죠? 자, 그래서 차체 좌우 중심선 사이의 거리, 차체 좌우가 아니고 바퀴죠. 바퀴 접지면 접지되어 있는 바퀴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윤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체 좌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표현이겠고요. 자, 2번째로 전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장은 자동차의 제일 앞쪽 끝에서부터 제일 뒤쪽 끝까지 최대 길이 전장 맞고요. 전고는 제일 낮은 점에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전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축거라고 하는 건 앞차축에서부터 앞차축 중심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축 중심까지의 거리, 이걸 보고 우리는 축거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뭐 그동안 다 설명했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은요. 적재함 내측 길이의 중심에서부터 뒷차축 중심까지의 차량 중심선 방향의 수평거리를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적재함 내측 길이의 중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심거리면 여기겠죠, 여기. 그죠?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될 테고요. 그다음에 뒷차축 중심까지의 거리, 뒷차축 중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죠. 이만큼. 그죠? 요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하대 옵셋이라고 합니다. 하대 옵셋. 하대 옵셋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자, 오버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 오버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뒤 오버행이라고 했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버행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오버행 각이라고 합니다. 요만큼을. 오버행 각. 또는 여기서부터 요거의 각도를 우리는 오버행 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전장은 제일 앞단에서부터 제일 후단까지의 거리를 전장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하대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내측 길이의 중심에서부터 뒷차축 중심까지의 차량 중심선 방향의 수평거리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하대 옵셋이라고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대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이러한 형태로서 구해집니다. 자, 지금 어디입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중심이고 그 다음에 뒷차축에서부터의 그 거리만큼을 뺀 것을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대 옵셋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부분만큼을 우리는 하대 옵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음 중 선회할 때 원심력과 평행을 이루는 힘. 자, 코너링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면 원심력을 받아서 자꾸 이 자동차는 바깥으로 밀려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 다른 말로 코너링 포스라고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코너링 포스, 구심력, 이걸 우리는 원심력의 평행을 이루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이것을 원활한 주행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것이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언더스티어라고 했었고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버스티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셋백이라고 하는 것은 앞차축과 뒷차축에서부터의 어떤 그 평행각을 우리는 셋백이라고 하죠. 셋백. 자,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원심력과 평행을 이루는 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코너링 포스, 다른 말로 구심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심력은 자동차가 선회할 때 원심력과 평행을 이루는 힘으로, 즉 원심력에 대응하여 선회를 원활하게 하는 힘으로 코너링 포스 또는 구심력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합시다. 자, 9번째, 다음 중 앞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이 특징이 아닌 것은 앞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그래서 우리 구동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동 방식에 따라서 자, 구동 방식에 따라서 엔진 위치가 어디에 있고 구동 방식은 어느 쪽 바퀴를 구동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앞바퀴 구동 방식이다라고 하면 앞에 엔진이 있고 전륜 구동 방식이면 FF카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구동 방식, 뒷바퀴 구동 방식을 우리는 FR 구동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을 우리는 RR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바퀴, 전 바퀴가 다 구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4휠 드라이브에서 4WD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뭐 올휠 드라이브에서 AWD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앞바퀴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구동 방식, 결국은 FF 구동 방식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아닌 것은 뭐냐? 첫 번째 뭡니까? 엔진과 구동 바퀴 거리가 짧아 동력 손실이 적다. 엔진과 구동 바퀴 거리가 짧아 동력 손실이 좋다. 그렇죠. 앞바퀴에서 바로 앞에 엔진이 있고 바로 바퀴로 전달하는 이 동력 전달 거리가 그만큼 짧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되는 부분들이 적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긴 추진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진 가속 시 출력 성능이 좋다. 야, 추진축이 있습니까? 그렇죠. 후륜 구동일 경우에는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축을 거치겠죠. 얘는 뭡니까? 얘는 두 번째 내용은 그렇죠. 후륜 구동의 사항이죠. 전륜 구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진 안정성이 좋아서 보통 언더스티어링 경향이 발생을 한다. 또는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주파할 때 왜 앞바퀴가 구동해서 튀어나가는 성질이 우수하더라는 거죠. 근데 뒷바퀴가 구동되면 좋지 않은 노면은 앞쪽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륜 구동일 때의 어떤 장점인 거고 특징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언제? 이거는 후륜 구동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엔진과 구동 바퀴 거리가 짧아 동력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또한 모든 것이 엔진과 바퀴를 구동시키는 모든 장치가 앞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공간으로 추진축이라고 하는 공간이 차실을 지날 텐데 차실 공간을 그만큼 넓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일 수 있겠죠. 직진 안전성과 그 다음에 미끄러지기 노면에서의 주파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차량 총 중량, 윤중, 축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자, 뭡니까? 야, 여기서 보면은요.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문제들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사지선다형이지만 사지선다형이라고 해도 이 분명히 두 개는 아니에요. 그죠? 이 분명히 두 개는 아닐 것 같아. 아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리송하죠. 아리송하게 원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개는 과감하게 내가 아니다라고 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알면 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0톤, 25톤 뭐 거의 총 중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승용 자동차의 차량 총 중량은 2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승합 자동차의 차량 총 중량은 2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축중 10톤, 윤중 5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뭡니까? 그렇죠. 2번이 틀린 말이죠. 일반적으로 차량의 총 중량은 20톤을 초과할 수 없고 축중 10톤, 윤중 5톤입니다. 윤중 5톤. 그런데 거기에 특수일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와 특수일 경우에는 40톤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승합 자동차는 30톤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 자동차는 어디입니까? 자, 승합 자동차는 30톤까지, 그 다음에 화물 및 특수 자동차의 경우는 40톤까지 허용 한계를 둔다. 특수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이 틀린 표현이죠. 2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제조 원가가 싸고 차 내부 공간을 크게 할 수가 있다. 야, 이거 차 내부 공간을 크게 할 수가 있다. 뭡니까? 당연히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구동 방식이야만이 내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자고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앞바퀴가 이렇게 있을 테고요. 여기가 차실 아닙니까? 그죠? 차실. 그러면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변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퀴를 직접 구동하면은 차실을 이렇게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엔진이 있고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추진축이 들어가서 뒷바퀴를 구동시키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는 공간만큼 차실이 그만큼 좁아지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차실의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고 제조 원가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모든 장치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집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추진축이라든가 종감속기와 차축까지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제작 원가가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그 내부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은 뭐냐? 결국은 FF 방식 아닙니까? 그죠? FF 방식. 자, 그 다음에 12번 자동차 구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주행장치는 운전자가 조향 휠을 회전시켜 주행 방향을 임의로 바꾸는 장치이다. 맞습니까? 주행장치가 조향 휠을 회전시켜서 주행 방향을 임의로 바꾸는 장치입니까? 주행장치는 아니죠. 뭐가 임의적으로 바꿔줘요?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조향장치를 의미하는 거죠. 조향장치가 지금과 같이 조향 휠을 회전시켜 주행 방향을 임의로 바꾸는 장치가 조향장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유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맞습니까? 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변속기,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그 다음에 차동기어, 종감속기어, 추진축, 엑셀축 거쳐서 바퀴까지 결국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일련의 장치를 보고 우리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유효한 일로 만들어주는 거다. 이건 뭡니까? 얘는 엔진의 역할인 거죠. 엔진. 그렇죠?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은 엔진입니다. 내연기관.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에서부터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해주는 일련의 장치를 보고 우리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거고요.
사행정기관의 동력 발생 순서는 흡입, 폭발, 압축, 배기이다. 맞습니까? 예,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내 이론 교육 충실하게 했으면은 이런 문제는 아주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흡입, 폭발, 압축, 배기 이 순서입니까? 아니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서죠. 그죠? 그래서 폭발하고 압축하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네요. 폭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동력행정이라고도 합니다. 동력행정.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표현이겠고 4번 현가장치는 주행 중 노면에서 받은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현가장치라고 하는 것이 노면에서 오는 충격과 진동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서 사람한테는 어떤 그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화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보고 우리는 현가장치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1항 같은 경우는 조향 휘를 회전시켜서 하는 것을 우리는 조향장치라고 했었고요. 열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엔진이라고 했죠? 엔진. 그죠? 동력 전달 장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항 같은 경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과 폭발이 바뀌었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특징이 있었고 13번 봅시다. 동력 전달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뭐냐? 자,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종감속비는 구동 피니언 이수에 대한 링기어 이수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얘가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두 개 자리가 바뀌었죠. 링기어 이수에 대한 구동 피니언의 이수 비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종감속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감속 기어의 비율은 자, 종감속비는 구동 피니언 이수분의 링기어 이수입니다. 링기어 이수. 그래서 지금 앞뒤말이 바뀌었습니다. 링기어 이수에 대한 구동 피니언의 이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종감속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표현이겠고 2번 FR 형식에서는 변속기와 종감속 사이에 설치된 것을 추진축이라고 한다. 그렇죠. 후륜구동에서 변속기와 종감속 장치에 축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추진축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이겠고요. 3번 차량 선회 시 차동 사이드 기어의 회전수는 같고 차동 피니언 기어의 회전수가 달라진다. 바깥쪽 차동 기어가 회전하려면 결국은 타고 돌아갑니다. 타고 돌아가는 거고 이 타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안쪽 바퀴가 적게 돌아가고 바깥쪽 바퀴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3번 내용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4번 FF 방식에서는 변속기와 차동기어 장치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트랜스퍼 케이스다 라고 돼 있는데 FF 방식, 자, 변속기와 차동기어 장치가 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건 그냥 일체형 변속기 및 차동기어 장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보고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안 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사륜구동 방식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엔진이 있고요. 클러치, 변속기 있고 그 다음에 추진축, 종감속 기어, 차동기어, 양쪽에 엑셀축 이게 일반적인 후륜구동이죠. 후륜구동인데 이 옆에다가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종감속 기어 장치 만들고 차동기어 장치 만들어서 이렇게 엑셀축 줘가지고 결국은 앞뒤 바퀴가 전부 다 구동축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요 매체가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케이스 이해되셨죠? 그래서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륜구동 장치에서 모든 바퀴의 동력을 인출시켜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변속기와 차동기어가 이렇게 일체로 돼 있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표현이죠. 가장 적당한 표현은 어디입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종감속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동피니언의 입수분의 링기어의 입수비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진축이라고 하는 것은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장치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 막대고 그 안에는 뭡니까? 자지음이라고 하는 각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자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슬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맞죠? 또한 차동 기어 장치 차량이 선회가 되려고 하면 차동 회전 시 차동 피니언 기어가 공전을 하면서 고정되어 있고요. 차동 사이드 기어 위를 굴러갑니다. 굴러타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자전을 시작하여 회전하려는 바깥쪽 차동 기어를 차동 사이드 기어라고 하는 것을 구동하게 되고 이때 결국 회전하는 바깥쪽 사이드 기어는 차동 피니언의 동력을 두 배의 속도로 회전함으로써 인해서 원활한 코너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차동 기어 장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동 기어 장치에 대한 내용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트랜스퍼 케이스. 자, 어디라고요? 4휠 드라이브. 그렇죠. 총륜 구동 방식, 4바퀴 구동 방식에서 변속기에서부터 오는 동력을 부변속기로서 엔진의 동력을 모든 바퀴에 전달하기 위해서 변속기 옆에 설치한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번. 자동차가 선회할 때 바깥쪽 바퀴 회전수를 안쪽 바퀴보다 많게 해주는 그렇죠. 선회하려고 하면 안쪽 바퀴의 회전 속도하고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 자 분명히 안쪽으로 회전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고 바깥쪽으로 뛰는 사람이 분명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의 속도 차이를 달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를 안쪽 바퀴보다 많게 얘가 더 많이 걸어가야 되고 얘는 적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못 돌아간 만큼 얘로 넘겨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할하는 것이 뭐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차동기어 장치죠. 차동기어 장치. 자, 종감속 기어 장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감속 기어 장치. 종감속 기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감속을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가 종감속 장치고 그 안쪽에 차동기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장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엔진의 여유 출력을 이용해서 엔진의 속도보다 바퀴 속도를 좀 더 빨리 돌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버드라이브 장치라고 합니다. 유성기어 장치, 유성기어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바깥쪽에 링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운데에 썬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려봅시다. 제일 바깥에 링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썬기어가 있고 이 링기어와 썬기어를 연결시켜주는 기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성기어라고 했었죠. 유성기어. 그리고 이 유성기어를 잡아주는 매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이걸 캐리어라고 한다고 했죠. 캐리어. 그래서 링기어, 썬기어, 유성기어, 캐리어 이것을 우리는 유성기어 장치 또는 유성기어 유닛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동 변속기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동기어 장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달리해서 원활한 코너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보고 차동기어 장치라고 했고 차동기어 장치라고 하는 것은 렉과 피니언의 원리를 응용했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 봅시다. 재원상 차량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차량 중량. 재원상. 자, 운전자 1인의 중량, 연료의 중량, 예비 타이어의 중량, 냉각수의 중량. 자, 뭡니까? 지금 뭡니까? 차량의 중량이라고 하면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죠. 그쵸?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차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에서 측정한다고 했었고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죠? 차량 중량은 지금 공차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공차 상태는 사람이 타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료의 무게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포함한다고 했었죠. 예비 부분품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지만은 예비 타이어는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타이어, 냉각수, 연료, 윤활유 만재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상태의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공차 상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차 상태. 자, 그래서 지금 뭐는 차량 중량 공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뭡니까? 운전자 1인의 중량 요거는 예외다. 제외가 된다. 자, 그다음에 16번째 전륜 구동 방식. 앞바퀴 구동 방식이겠죠. 앞에 엔진이 있고 프론트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장점을 나열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전후 차축 간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다. 맞나요? 자, 우리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구동 방식이니까 모든 자동차의 구성품들이 거의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하중이 많고 뒷바퀴 쪽의 하중은 적어요. 그래서 하중 분포가 균일한 게 아니고 극심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양상이죠. 그죠? 그래서 전후 축 간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륜구동의 어떤 장점인 거죠. 후륜구동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1번 틀린 표현이네요. 2번 동력 전달 경도가 짧아. 그렇죠. 앞바퀴에서 바로 동력을 전달해서 바퀴를 전달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동력 손실이 적고요. 추진축 터널이 없어서 차실의 거주성, 그만큼 차실의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커브길이라든가 미끄러진 길 또는 이런 부분에서 조향 안정성을 양호하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륜구동 방식이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후 차축 간의 하중 분포가 균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의 하나의 어떤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동바퀴. 구동바퀴의 구동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동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자, 구동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어떻게 합니까? 축의 회전력을 작게 한다. 회전력을 크게 해야 구동력이 커지는 거죠. 맞죠?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를 말하는 건데 토크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고 그래서 얘는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를 얘기합니다.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크게 하려면 또는 이 전체적인 힘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퀴의 반지름을 작게 한다. 얘가 작아지면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을 작게 하면 회전력을 구동력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작게 하는 것이 정답일 거고요. 바퀴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구동력은 작아집니다. 또한 접지면이 작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접지면이 아무래도 넓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야 구동력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동력을 크게 하려면 구동력이란 바퀴를 구르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 이 힘은 바퀴에 걸리는 입력 토크가 같다면 만약에 토크 T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작아야 얘가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얘가 작아야 결국은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같이 커질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힘을 크게 하려면 바퀴를 작게 만드는 것이 힘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회전력 토크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줄어들어야 얘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8번 자동차의 도로 위를 달릴 때 진행을 방해하는 저항이 아닌 것은 자동차의 어떤 주행 저항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동차의 저항. 그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행 저항 있죠. 당연히 주행을 하면서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서의 마찰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속 저항. 가속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운전자가 가속을 해서 모든 장치들은 전부 다 회전 운동을 해서 뒤 바퀴까지 전달돼서 오죠. 그죠? 회전 운동을 해서. 근데 가속을 하면 할수록 이 운동 방향은 자꾸 옆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옆으로. 그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동력이 전달돼서 얘가 회전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회전하는 힘은 옆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방향에 어떻게 보면 직각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게 저항의 요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가속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속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고갯길을 올라가면 자동차에 등판저항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판저항, 가속저항, 주행저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기관의 마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달릴 때뿐만이 아니고 이건 자동차가 정지돼 있을 때도 마찰저항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엔진 자체에서의 어떤 저항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달리려고 할 때의 어떤 저항 요소하고는 우리가 구분돼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받는 저항을 구름저항, 구름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퀴하고 노면 사이에서의 받는 저항을 구름저항이라고 하고 자동차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면적을 이기고서 자동차가 튀어나가야 되죠. 그만큼의 공기저항을 많이 받을 거고 그때 발생되는 저항을 공기저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배저항 또는 등판저항, 오르막길 올라갈 때 가속저항 이런 것들이 자동차 주행저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마찰저항은 여기에 관계없겠죠. 자, 19번. 변속기에서의 입력축과 출력축의 회전수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변속기에서의 입력축과 출력축의 회전수 비 이렇게 봅시다. 엔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클러치 있고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입력이 되는 입력축이 있고 변속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출력축입니다. 자, 변속기 입력축에 받는 회전속도와 출력축의 회전속도 얘와 얘의 비율을 말하는 거네요. 얘와 얘의 비율. 그러면 결국은 엔진의 회전속도는 입력축의 회전속도하고 똑같을 거고요. 변속이 돼서 출력축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동력이 전달돼서 변속 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축의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얘가 1000rpm을 하면 얘는 500rpm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었네요. 그죠? 속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2분의 1로 그만큼 속도가 줄었더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의 그 감속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서의 감속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변속기에서의 감속비를 변속비라고 하죠. 변속비. 자, 이런 문제로서 본다라고 하면요. 추진축의 회전속도와 추진축, 변속기의 변속기 출력축 회전속도와 그 다음에 바퀴의 회전속도 차이, 얘와 얘의 속도 비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뭡니까? 여기에 종감속비어가 있잖아요. 종감속기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속도와 바퀴의 회전속도 차이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종감속비라고 하겠죠. 여기는 종감속비. 종감속비라고 하고 얘와 얘의 속도 차이의 비율을 우리는 변속비라고 하겠죠. 변속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저항력, 여유력, 가속 능력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행 저항에 상당하는 힘으로 그렇죠. 주행을 저항하는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그거에 상당하는 힘으로써 전 차륜의 그 전 차륜에 있어서의 힘의 총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항력이라고 하겠죠. 여유력은 뭐냐? 여유력은 구동력과 저항력의 차로서 이 여유력은 가속력이라든가 견인력 또는 등판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여유력이라고 하죠. 또 가속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평지 주행에서 가속할 수 있는 최대 여유력을 우리는 가속 능력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중량과 관계없는 저항은 뭐냐? 자동차의 중량과 관계없는 것. 자, 공기저항, 등판저항, 구름저항, 가속저항. 뭘까요? 자, 등판저항. 등판으로 올라가는데 이 자동차가 굉장히 무거워요. 화물을 잔뜩 실었습니다. 차로 올라갑니까? 등판저항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하중과 무게를 갖고 있다는 하중과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자동차가. 자, 그 다음에 구름저항.
무거운 자동차, 짐을 잔뜩 실은 자동차가 바퀴와 노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우리는 구름 저항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구름 저항이 그만큼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형차일수록 이 회전 운동하는 양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겠죠. 또는 자동차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가속하려고 하는 저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무게에 비례해서 저항값도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공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저항은 자동차의 앞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부분이 좀 갸름하죠. 그렇죠? 이렇게 갸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해서 쓸려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저항이 적지만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형 버스는 전면이 다 네모 반듯한 틀에 의해서 공기가 접촉을 하겠죠. 그래서 뭐 요즘 이런 그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루프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그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결국은 차량의 어떤 중량과 관계는 없습니다. 자동차 승용차를 만들 때 승용차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안 만들고 그냥 승용차도 이렇게 앞이 딱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공기의 접촉 면적이 많아지고 그만큼 공기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량의 속도와 그다음에 투영 면적에 비례해서 저항이 걸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차량의 중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저항은 공기 속에 운동하는 물체가 공기로부터 받은 저항의 자동차의 투영 면적과 자동차의 속도의 제곱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그래서 2, 3, 4번 같은 경우는 차량 중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자동차 일반에 대해서 우리 그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관부터 차례대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